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의 5,000피를 돌파한 코스피가 한 달도 채 안 돼 6,000피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6% 넘게 급등하며 주당 100만 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폭주를 멈출 기미를 안 보이네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2.31% 오른 5,808.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3분 만에 5,7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장중 5,809.91까지 치솟아 6,000선 돌파까지 2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이 8거래일째 순매수하면서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0.58% 내린 1,154.0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요. 네, SK하이닉스는 6.15% 급등해 94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율을 5% 이상 확보했다고 공시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도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주도 강세였는데요. 금융주 상승 이후 그동안 주목도가 덜했던 보험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높여 상단을 7,000에서 7,900선까지, 하단은 5,000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달 들어 31조 원으로 불어나며 과열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원 10전 오른 1,446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단숨에 5,800선도 넘어서며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가 증시 상승세의 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다 불장 속 실적 개선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관련 상장지수 펀드들도 줄지어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증권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코덱스 증권 ETF는 어느새 3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5,000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전체 ETF 중 올해 누적 수익률 1위부터 3위까지를 증권 ETF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모두 올해 누적 수익률 100%를 넘기고 있는데 연초에 여기에 투자했다면 2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항상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하던 반도체, 원자력 ETF들마저 제치며 시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네. 당연히 이익이 수반이 됐고요. 은행들이 대부분 평균 50%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증권은 아직도 30%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증권사들은 주주 환원 또는 자사주 매입서가 코스피가 6,000피를 넘어 7,000피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증권 ETF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미 개인들은 너도나도 증권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성장 가능성과는 별개로 변동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가계빚이 또 늘고 있습니다. 어느새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데 뜨거운 주식시장을 겨냥한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이민우 기자, 지난해 가계빚이 최대치를 기록했죠.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영끌과 증시 랠리에 올라탄 B2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가계빚이 1978조 8천억 원으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지난 2024년 1분기 통화긴축 기조영향으로 3조 1천억 원 줄어든 뒤 다시 반등해 지난해 4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4조 원 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12조 4천억 원에서 7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특히 연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지난해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주담대가 줄긴 했지만 다른 대출들이 늘어났네요. 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지난해 4분기 3조 8천억 원 늘며 68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감소했는데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신용대출과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 늘어났고 전분기 규제 영향으로 줄었던 카드론의 감소폭도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인해 이른바 B2 수요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늘어난 기타 대출과 관련해 증권사 신용공여도 늘어난 사실로 미뤄보아 주식 투자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의지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사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임대사업자 연간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RTI만 규제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인 RTI에 대한 규제 적용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란 보도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다주택 임대사업 대출 관련해 RTI를 조정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기간 만료 이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과 대환도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27 대책으로 금지된 만큼 사실상 규제지역에서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해소하는 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와 같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부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직접 지시사항으로 전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차주 유형과 상환 구조, 담보 유형, 그리고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되는 만큼 금감원이 분석할 데이터는 앞으로 이어질 규제 설계의 근거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게 공정하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설 연휴가 낀 이번 주에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구는 주춤한 반면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강남 상구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네요.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면서 3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강남구가 0.01%를 기록하며 제자리 걸음을 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05%, 송파구 0.06%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강남권은 재건축 기대감과 고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부담이 누적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류를 계기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일부 내놓으면서 매물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 상황은 아니지만 매수자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강벨트는 여전히 상승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성동구는 0.29%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진, 성북, 관악이 각각 0.27%, 동장, 마포, 영등포, 동대문도 0.23%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강 접근성과 도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강남보다 가격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 둔화, 한강벨트 강세라는 이중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지역 집값 상승세 지속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 심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맞춘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과징금은 최대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고요? 네, 과징금이 최대 1조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 조사를 약 4개월 반 만에 마무리하고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사는 대선제분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그리고 CJ제일제당과 한탑입니다. 이들 7개사의 밀가루 직거래 시장 점유율은 88%로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천억 원에 가량에 이릅니다. 현행법령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종 판단을 내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와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과징금 등 수위를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 해당 법인의 임직원 14명을 고발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밀가루와 설탕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밖에서 사 먹는 외식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히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정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4% 올린 맥도날드 앞에는 햄버거 세트 하나만 주문하려 해도 가격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뭘 사 먹는 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햄버거도 요즘은 기본 세트로 하면은 10,000원 이상은 넘어가니까. 다른 브랜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버거킹이 지난 12일부터 와퍼 등 주요 메뉴 가격을 올린 가운데 멕시코 음식 브랜드 타코벨도 이보다 앞선 10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16% 넘게 인상했습니다.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지난달 3,800원으로 1년 전보다 7% 넘게 올랐고 칼국수도 이제 10,0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으로 즐겨 찾던 삼겹살 역시 1인분에 20,000원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밥 같은 거를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지금은 10,000원대인 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사 먹었다면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 와서 해 먹어요.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식자재 값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임차료 부담 등 높아진 고정비용 때문에 가격을 좀처럼 잡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식이 이제 원재료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또 플랫폼 수수료 같은 고정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외식 서비스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있어야지. 정부는 물가관리 TF를 통해 외식 물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조적 비용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점심 한 끼 지갑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보이스픽 신범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해가면서도 일상적 거래로 위장하게 되면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본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은행의 자산관리를 받아온 고객이었지만 은행 시스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6주 동안 12차례에 걸쳐 총 9억 3천만 원을 피싱범에게 직접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에서 외국계 IT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을 만나게 됩니다. 피싱범은 수개월간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AI 퀀트 투자를 제안합니다. A씨는 현금 4억 3천만 원과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5억 원까지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A씨가 원화를 이체한 만큼의 테더가 피싱범이 만든 사이트에 쌓이는 걸 확인하고 출금도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피싱범을 믿고 대출까지 받게 된 겁니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10여 분 간격으로 약 1억 원씩 5번에 걸쳐 총 5억 원을 피싱범들에게 송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 누구도 A씨에게 피싱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A씨가 총 9억 3천만 원을 이체하는 동안 SC제일은행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은 단 한 차례도 경고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SC제일은행은 A씨의 금융거래는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각기 다른 명의인에게 한 달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거래됐기 때문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될 만큼의 징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SC제일은행이 A씨의 배상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긴 어렵다면서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SC제일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은행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앞서 저희가 지난 9일 보도했던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KB국민은행의 그 시스템 구멍 사례와 이번 경우가 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싱범들은 일부러 며칠씩 간격을 두고 피해자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에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포 통장들은 명의뿐만 아니라 금융사도 다 달랐는데요. 마치 여러 지인들과의 일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함으로써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피해간 겁니다. 특히 A씨가 송금한 대포 통장은 모두 6개의 금융사의 6개 계좌였는데 그중 하나인 부산은행 한 곳만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의심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부산은행 직원이 SC제일은행 측에 연락을 해서 대포 통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SC제일은행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순 경고만 하고 추가 송금을 막거나 피싱 위험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PB 고객으로서 2009년부터 15년 넘게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의 거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찌 보면 기계적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 이상거래 탐지 결과에 은행별로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네, 개별 은행은 각자 기밀내에 붙이고 있는 이상거래 탐지 기준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고객의 현황과 거래 상황 그리고 금융사별 역량에 따라서 탐지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FDS는 사람이 수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일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실시간 필터링을 하는 건데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작정을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쓰면 은행들도 당해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방법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서 있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금액이 정해지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은행들이 과거보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정해질 거라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인데 지난해 은행권이 로펌까지 선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던 등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입법은 이뤄질 거라면서 은행의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워야만 은행들이 제3자의 피해가 아닌 우리 고객이 우리를 믿고 맡긴 재산의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여 사이 20% 이상 급등한 국제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시간을 제시했는데 그전에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전용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란에게 최대 보름의 합의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폐기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전에라도 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2주 시한을 언급한 뒤 그보다 일찍 기습작전을 감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먼저 제한전
공격을 감행한 뒤에 유리한 상황에서 최후의 협상을 하고 이후 전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과 F-35, F-22 등 최신의 전투기를 비롯해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란 수뇌부가 장기전으로 간다면 유리한 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운이 짙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브렌트유는 올해 들어 21% 오른 상태인데요. 오늘 새벽 지난해 7월 이후 최고가를 찍은 뒤 0.4%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은 또 한 번 큰 파고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실버바를 찾는 수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금과 은 가격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1% 넘게 오른 온스당 5,0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은 선물 가격도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온스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고가 행진을 벌이던 두 자산은 지난달 말 차기 연준 의장의 매파 성향의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상승세가 크게 꺾였는데요. 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란 전망 속에 이자가 없는 이들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하루 사이 금은 10%, 은은 30% 넘게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긴장감이 안전자산인 이들 귀금속의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선 실버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고요? 네, 지난달 판매를 재개한 한국조폐공사의 실버바는 몰리는 투자 수요에 품절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1000g 실버바를 개당 727만 6천 원에 판매했는데 하루 만에 품절됐습니다. 오늘도 오전 9시부터 시세 변동에 따라 개당 681만 원에 1인당 10개 한도로 선착순 실버바 판매를 재개했는데요. 직전 판매보다 가격이 낮아진 만큼 빠른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요즘 한국 영화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영화관 대신 안방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관객들 발길이 뜸해지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면 극장에서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극장 관객 수는 1억 명 수준이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억 2,600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극장가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자 정부는 OTT처럼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15,000원으로 영화 패스를 사면 4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영화 한 편 보려면 15,000원 정도 꽤 비용이 꽤 많이 오르고 만약에 그런 싸게 볼 수 있는 패스와 같은 그런 게 생긴다면은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뭐 부담도 적고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OTT에 익숙한 관람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OTT에 나오는 거 그냥 가끔 한 편 보는 거지 그렇게 된다 해서 보는 게 좀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극장과 배급사, 제작사 사이에 티켓 수익을 나눠 가져가는 이른바 부유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숙제입니다. 우리 영화계에선 극장 티켓 가격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급사, 극장 간 수익 배분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해묵은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 상충도 있지만 정부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 제작계 그리고 배급계 이해관계의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면서 또 극장의 매력적인 작품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구독제만으로는 관객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복지학 약가 인하 방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지학 가격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지역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